로베르토의 세상이 멈췄다. 소박한 식당의 소음, 수프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직원들의 대화, 모든 것이 사라졌다. 젊은 여자의 목에는 작은 은색 조각만 남았다. 자신의 얼굴보다 더 잘 아는 펜던트였다. 그는 펜던트를 디자인하고 장인과 함께 모든 디테일을 따라 갓 태어난 딸의 목에 걸어주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날이었다. 그 목걸이는 유령, 그에게서 빼앗긴 삶의 유물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였고 눈앞에 놓인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은 흐릿하게 보였다. 20년간의 침묵 속 고통,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폭탄처럼 그의 안에서 터져나왔다. 젊은 웨이트리스 아나는 남자의 변화를 알아챘다. 그의 시선은 배고픈 손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아주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어딘가 불편했다.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이 이상하게 떨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수프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물었고 그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침묵을 깨뜨렸다. 로베르토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다. 입을 벌려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던 그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지폐보다 훨씬 큰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아나는 손도 대지 않은 수프 그릇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바깥의 도시 공기는 무겁고 숨쉬기 힘들었다. 로베르토는 고급차에 올라탔고 운전기사 세르지오가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로 가십니까? 세르지오가 백미러에 비친 상사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물었다. 로베르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목걸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마치 20년 전에 뿌리째 뽑혔다고 생각했던 나무의 가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우연일까? 비슷한 조각일까?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옆면에 그 특이한 마모 자국, 그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자국, 똑같은 것이었다. 그 젊은 여자, 피곤한 눈과 부지런한 손을 가진 그 소녀, 혹시 그녀일까? 그의 딸일까? 그 의심은 고문과도 같았다. 마치 독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호화로운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다. 로베르토는 노트북을 열고 그때 찍은 유일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아내의 디지털 이미지였다. 그는 아기의 목을 확대했다. 거기에 있었다. 은색 펜던트의 희미한 빛. 그는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출산 후 깊은 슬픔에 시달리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는 모든 곳을 뒤졌고 하늘과 땅을 뒤졌지만 연기처럼 사라졌다. 경찰은 그녀가 아마도 자신과 아기의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지금 그 느낌은 현실적이고 무서운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편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나는 작은 빌린 방에 도착했다. 양 냄새와 피로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양할머니인 콘세이상이 그곳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얘야?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나는 억지로 쾌활한 척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좋았어요. 수프를 많이 팔았거든요. 아나는 낯선 남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일한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폰세이상에게 차를 끓여주고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잠이 들자 아나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할머니의 안전한 안식처였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서 왔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아내게는 영원히 알 수 없을 이야기의 온기를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로베르토는 결심했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은 컸지만 불확실성의 고통은 견딜 수 없었다. 그 어둠 속에서 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오랜 친구이자 이 나라 최고의 사립탐정인 리카르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짧고 직설적이었다. 리카르도, 한 젊은 여자에 대해 전부 알아봐줘. 이름은 몰라. 하지만 시장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해.
19살쯤 되고 특정한 은목걸이를 하고 있어. 로베르토는 누구라도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하게 그 목걸이를 설명했다. 모든 걸 알고 싶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하지만 리카르도 절대 비밀로 해. 내가 이 일의 배후에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내서는 안 돼. 특히 그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 그 후 며칠은 로베르토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도시로 오게 된 사업에 몰두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황무지 같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솟아올랐다.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딸이 어떤 사람일까? 아내처럼 미소 짓고 있을까? 고집 센 딸일까? 식당에서 본 그 젊고 지친 얼굴이 그의 기억을 뒤덮으며 희망과 고통이 동시에 가득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희망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었지만 고통은 그 태양이 드리운 그림자였다. 잃어버린 세월, 축하하지 못한 모든 생일, 보지 못했던 모든 발걸음을 떠올리게 했다. 일주일 후 리카르도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보는 있어요. 로베르토. 수사관의 목소리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나입니다. 19살입니다. 그녀를 키워준 할머니 외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와는 혈연 관계. 국내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라 아나는 아기였을 때 그녀와 한 묘한 장 로베르토의 의심이라는 그곳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면 그녀는 겁에 질려 멀어질 것이다. 그는 그녀가 아는 소박한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를 미워하게 되면 어떨까? 자신만큼이나 피해자인데도 버림받은 책임을 그에게 돌리면 어떨까? 진실은 곧 터질 댐과 같았다. 만약 그가 댐을 열면 물의 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집어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가둔 물속에 영원히 빠져 죽을 것이다. 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바로 그 용기가 이제 자신의 가족의 기반을 재건하는 데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백만장자 대통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찾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나는 다시 한번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을 차려내며 슬픈 눈빛에 말없는 손님으로 위장한 채 운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다. 리카르도의 전화 다음 날 로베르토는 더 이상 의심의 바다에 떠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육지를 발견했지만 그곳에서 낙원을 찾을 수 있을지 사막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조난자였다. 확신은 그를 현실에 묶어두는 무거운 닭과 같았다. 아나는 그의 딸이었다. 그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가슴속 폭풍이 가라앉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공기처럼 긴장된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기묘한 리듬으로 뛰었다.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기쁨이 뒤섞인 듯 했다. 아나가 다가오자 그는 간신히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삶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한눈에 알아보는 강인함이 담긴 아내의 눈이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수프를 주문했다. 놀라운 자제력이었다. 그는 천천히 수프를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은 억지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행동이었고 그의 아기가 된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몸짓에서 효율성을, 옆 테이블에 앉은 노신사를 대하는 그녀의 온화함을,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디테일은 그가 꿈에서만 보았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작은 조각들이었다. 아나는 수수께끼에 손님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오늘은 달랐다. 덜 무섭고 더 슬펐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우울함이 묻어 있었고 그것은 기묘하게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는 수프를 다 먹고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녀의 일주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돈을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접시를 치우면서 그녀는 그가 그저 외로운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는 그런 남자들로 가득했다. 제국을 건설하고 소박한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남자들.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맛보고 싶어 하는 남자들. 그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돈을 모았고 점점 더 비싸지는 콘세이상 약값을 떠올렸다. 그 남자의 행동은 그녀의 걱정의 바다에서 작은 구명보트와 같았다. 하루하루가 일상이 되었다. 로베르토는 매일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다.
그는 조용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직원들에게 그는 모퉁이 테이블에 앉은 조용한 신사였다. 아내에게 그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그는 말을 꺼내지 않고 수프만 주문한 후 조용히 식사를 하고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거의 아버지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아나의 불편함은 점차 온화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누구일까? 왜 매일 그곳에 오는 걸까? 마치 거실에 살아있는 조각상이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하면서도 뜨거운 수프 한 그릇에서 평화를 찾은 조각상이었다. 로베르토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언어를 배우고 딸의 드문 미소, 피곤한 표정, 그리고 회복력 있는 자세를 연구했다. 섬세한 구조였고 그는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추운 밤, 아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콘세이상은 고열과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배를 강타한 듯 했습니다. 보건소 당직 의사인 앙드레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검사와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했는데 이는 그녀의 재정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의 대기자 명단은 끝없는 미군과 같았습니다. 아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소독제 냄새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며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목에 건 목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유산으로는 유일한 가족의 미래를 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로베르토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틀 연속으로 다른 웨이트리스가 그의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나가 작은 식당을 떠나자 거대한 공허함이 느껴졌고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고통이 그를 압도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리카르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세요. 명령에는 공황에 가까운 긴박감이 가득했다. 몇 시간 후 리카르도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콘세이상이 입원했다는 사실, 걱정스러운 진단 결과, 그리고 아나가 가진 자원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사관은 공립병원에서 아나가 겪는 절망, 그녀가 홀로 겪게 될 운명의 싸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로베르토에게 그 이야기는 마치 발밑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무력하게 지냈다. 단 1분도 더는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이제 그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무기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는 그저 병원에 나타나 수표를 건넬 수는 없었다. 그러면 그녀는 겁에 질리고 굴욕감을 느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녀가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는 다리 말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하고 강렬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난데없이 나타나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수호천사, 익명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는 데 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믿음직한 개인 변호사 플라비오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작고 은밀한 자선재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응급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겪는 노인들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첫 번째 사례는 콘세이상이라는 여성의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나는 콘세이상 침대 옆 불편한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니아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사례가 새로 설립된 작은 자선재단에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 예정이었고 국내 최고의 사립병원 중 한 곳으로 즉시 이송하는 것과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의 진료비도 지원해줄 예정이었다. 아나는 말문이 막힌 채 마치 신기루라도 보는 듯 그 여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근데 왜요? 어떻게 우리를 찾아낸 거죠? 아나는 간신히 말을 더듬었다. 소니아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선행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기도 해요.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나는 울부짖었다. 안도의 한숨은 너무나 깊어서 영혼이 정화되는 듯했다. 잠든 할머니를 껴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속삭였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몇 마일 떨어진 호텔 방에서 로베르토는 콘세이상이 전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창밖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와 아나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였다. 그는 아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설계자였지만 멀리서 그의 작업을 지켜봐야만 했다. 익명의 사랑은 필요했지만 동시에 일종의 고문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구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깨달음과 함께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배려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다리를 건널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단계는 돈이 아니라 용기로, 마침내 더 가까이 다가갈 용기로. 콘세이상이 깨끗하고 조용한 개인실의 자리를 잡자 아나는 마치 다른 누군가의 꿈을 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질병과 싸구려 살균제 냄새가 아니라 익명의 재단에서 보낸 꽃병에서 풍겨오는 청결함과 꽃 냄새였다. 현대식 장비로 모니터링을 받는 할머니는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 듯했다. 저명한 의사인 애니크 박사는 아나가 의료 전문가에게서 본 적 없는 차분함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상태가 심각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아나의 절망이라는 아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안도감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고집스럽게 솟아올랐다. 왜? 누가 두 낯선 사람을 위해 이런 짓을 할까? 아나는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자신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유일한 연결, 고리였던 목걸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가 삶에 달라붙은 것 같았다. 너무나 큰 감사의 마음이 아팠다. 감사할 얼굴이 없었기에. 로베르토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그에게 콘세이상 촌체이청의 진행 상황과 아나 에이나의 혼란스러운 감사에 대해 계속 알려주었다. 그는 공과금을 내고 게임판의 말들을 움직였지만 마치 멀리 떨어진 방에서 자신의 인생 게임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느껴졌다. 돈은 아나 주변에 보호막을 쳐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밖으로 내몰았다. 익명으로 행한 그 관대한 행동은 그의 사랑의 고백이자 동시에 비겁함의 고백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재산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발걸음이 떨릴지라도 자신이 쌓아 올린 다리를 건너야 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표에 서명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병 속에, 두려움 속에, 기쁨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20년 동안 떠나 있었던 그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범죄라고 느꼈다. 그날 오후 그는 세르히오, 셀지오를 돌려보내고 자신의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감방 창살에 쿵쾅거리는 죄수처럼 쿵쾅거렸다. 그는 작은 병원 식당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아나는 혼자 앉아 멍한 눈으로 커피를 저어가고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다. 로베르토는 숨이 막혔다. 바로 몇 미터 앞에 아나가 있었다. 마치 줄타기 고개사처럼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심연에 빠지는 줄타기꾼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모아 아나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실례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쉰 채 말했다. 레스토랑에서 뵙던 분이시군요. 여긴 괜찮으세요? 아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남자, 수수께끼 같은 수프 손님이었다. 평소와 다른 곳에서 그를 보니 낯설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여기 입원해 계세요. 할머니라는 말이 로베르토에게 필요한 문을 열어주었다. 정말 안 됐네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도 될까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익숙한 슬픔이 가득한 그의 눈빛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베르토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테이블에 손을 꾹 쥐고 앉았다. 재단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는 태연한 어조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기적이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모든 걸 재단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로베르토가 말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있잖아요. 아나는 동의하며 지친 입술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로베르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네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지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베르토는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그녀의 삶, 꿈, 두려움, 행복 여부까지. 하지만 그는 그저 물었다. 당신은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나요?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에 아나는 당황했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모두가 콘세이상에 대해 물었다. 아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당황한 듯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녀는 그를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였지만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외로운 눈을 가진 남자를 바라보았다. 혹시 누구 만나러 가시나요? 로베르토는 침을 꿀꺽 삼켰다. 거짓말은 쉽게 나왔지만 베인 상처처럼 아팠다. 옛 친구.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기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나는 식당에서의 일상, 아침에 먹는 수프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폰세이상 촌체이청, 의 고집, 지나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자신의 어려움, 돈 부족, 외로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그녀가 커피잔을 마치 소중한 물건처럼 쥐고 있는 모습,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선을 옮기는 모습에서 행간을 읽어냈다. 반면 로베르토는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사업, 여행,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모호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오랜만에 그녀가 소중하고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세심한 배려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아내게 그는 그저 로베르토라는 이름의 친절한 남자일 뿐이었다. 로베르토에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20년간의 침묵을 채우는 음표와 같았다.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그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충동을 느꼈다. 아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대화든 커피든 주저하지 마세요. 그는 냅킨에 전화번호를 적어 테이블 너머로 내밀었다. 병원에서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아나는 냅킨을 받아들고 단단한 필체로 쓰인 숫자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에게서 나온 이상한 제스처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로베르토 씨.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픈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식당을 나섰다. 로베르토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는 다리를 건넜다. 그는 반대편 단단한 땅에 서 있었지만 지형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고 부서지기 쉬웠다. 그 작은 냅킨은 희망의 실이었고 딸과 맺은 첫 번째 진정한 소통의 통로였다. 작고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20년간의 어둠 끝에 그의 다음 발걸음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병실로 돌아온 아나는 냅킨을 가방에 넣었다. 폰세이상 씨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어쩌면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삶에는 수수께끼의 고객과 익명의 후원자가 들어왔는데 둘 다 그녀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로베르토의 번호가 적힌 냅킨은 아나의 가방 속에서 3일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낯선 물건, 그녀의 것이 아닌 세상으로의 초대장 같았다. 낮 동안 그녀는 애니크 박사의 보살핌 아래 호전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콘세이상에게 헌신했다. 호흡 곤란이 잦아들고 열도 내렸다. 밤이 되자 병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아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이름 모를 기적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함께 식당에 있던 슬픈 눈빛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로베르토는 끊임없이 그러나 신중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늦은 오후가 되면 그는 항상 아나를 위해 커피를 한 잔 들고 무심코 두고 간 잡지나 책을 들고 나타났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콘세이상에 대해 물어보고 아나가 그날의 작은 승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만큼만 머물렀다. 아내게 그 방문은 병원의 일상 속에서 희미한 불빛과도 같았다. 그는 인내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동정심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존중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고 꿈꿀 시간조차 없었던 그녀는
언젠가 미식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 레스토랑 수프를 넘어서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소심하게 이야기했다. 로베르토는 마치 금을 캐는 듯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내처럼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출장에 대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때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로베르토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고집, 세상에 불평 없이 맞서는 침묵의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는 그가 마음속에 조립해 놓은 퍼즐 조각이었고, 딸의 모습은 날마다 더욱 선명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모든 미소와 모든 대화에 드리워진 그림자였다. 그는 친구인 척하는 아버지였고, 프로젝트에 서명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작업을 감독하는 건축가였다. 일주일 후 콘세이상이 침대에 앉아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로베르토가 침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할머니, 이분은 로베르토 씨예요. 제 친구예요. 아나가 소개를 하며 말했다. 로베르토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대에 다가가 백발의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콘세이상은 나이와 병으로 흐릿한 눈망울로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지만 희미한 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남자의 얼굴에는 무언가 잊혀진 노래의 선율처럼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당신은 다정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아나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로베르토는 목이 메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노부인과 몇 마디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사업가의 겉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 그녀 자신도 무엇인지 모르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가 떠나자 아나는 복도까지 그와 함께 갔다. 그녀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아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아요. 그 단순한 말은 로베르토의 가슴에 칼을 꽂는 듯했다. 그는 거짓말로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죄책감은 서서히 퍼져나가는 독이었고 딸과 재회한 순수한 기쁨을 오염시키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했다.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했다. 아나, 그가 갑자기 말했다. 요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좋은 학교에 장학금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나의 눈이 커졌다.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온 제안이라 너무 관대한 제안이었다. 로베르토 씨,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은 이미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있고 당신은 잠재력이 아주 많아요. 아나의 잠자던 의심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난데없이 나타난 익명의 재단이 있었다. 이번에는 최근 친구이자 부유한 남자가 장학금을 제안했다. 너무나 우연이었다. 왜 이러는 거야? 아나는 낮지만 단도직입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 질문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전쟁터의 장군처럼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그 단순한 질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실은 그의 혀에서 타올랐다. 뱉어내거나 삼켜야 할 불씨였다. 그는 위험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오래전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잃었거든요. 당신 나이 또래의 사람을요. 당신을 돕는다는 건 왠지 모르게 부서진 과거의 조각을 고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반쪽짜리 진실이었지만 그의 진짜 고통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나는 그의 눈빛에서 고뇌와 목소리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의심은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 외로운 남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남자였다. 친절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남자였다. 그 설명은 슬프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저 감사를 표했고 감정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냅킨을 집어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그의 제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자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짧은 통화였지만 로베르토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20년간의 가뭄 끝에 내리는 첫 비와도 같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호텔 창문 너머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지만 그 흙은 거짓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씨앗이 진정으로 꽃 피우려면 뒤따르는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갈지라도 진실로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의 유령이 되지 않을 것이고 현재 그녀의 익명의 후원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미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모든 결점과 고통,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왔던 사랑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로베르토의 방문은 고요하고 위안이 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손님이 아니라 아나의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는 커피와 아나가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신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실의 정적을 채우는 차분한 존재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아나도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처음의 불씨는 진심 어린 감사로 바뀌었다. 그 고독한 남자는 아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지친 심경을 이해하는 듯했다. 아나는 어려움보다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꿈, 할머니가 집안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그리움. 로베르토에게 모든 사소한 일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몸짓에서 아내의 섬세함을, 단호한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고집하는 거짓말은 마치 그들 사이에 얇은 유리처럼 존재했다. 그 유리는 아나를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지만 진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했다. 그가 받는 미소 하나하나는 기쁨과 죄책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낯선 사람의 가면을 쓰고 딸을 알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콘세이상은 눈부시게 호전되었다. 최첨단 치료법 덕분에 몸에는 날이 갈수록 힘이 솟아올랐다. 몸이 튼튼해지자 병으로 흐려졌던 정신도 더욱 예민해졌다. 콘세이상은 로베르토를 조용한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날씨나 뉴스 같은 짧은 대화였지만 노파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콘세이상은 그가 아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챘다. 새로운 친구가 아니라 마치 기적을 목격한 사람처럼 강렬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 밤 로베르토가 떠난 후 콘세이상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내 딸아, 이 남자는 너를 보는 눈이 있어. 마치 내 얼굴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것 같아. 그녀는 최근 몇 주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나는 할머니가 과장하는 줄 알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누군가를 잃었는데 저를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콘세이상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좋은 사람도 있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고통은 오래전부터 있어. 그리고 그 고통은 내 눈빛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문장이 공중에 떠올랐고 아나는 처음으로 몸서리를 쳤다. 이 모든 우연의 일치, 재단, 부자친구, 학업 제안은 다시 한번 너무 많은 조각들이 우연히 맞춰지기에는 너무 많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로베르토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해졌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이 마비되었지만 거짓말의 무게는 숨 막힐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관 리카르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잘못된 시기에 말한 진실은 거짓말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로베르토 씨. 남자는 경고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흔들리는 탁자 위에 카드로 집을 짓고 있었다. 그에게는 튼튼한 토대가 필요했고 유일하게 가능한 토대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병원 환경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으로 아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이다. 그는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유일한 사진을 보관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갈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점, 절망, 그리고 20년간의 침묵의 여정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는 분노, 눈물, 침묵에 대비할 것이다. 어떤 반응이든 그녀의 삶의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병원에 도착해 초대장을 보낼 준비를 했다. 아나와 콘세이상이 텔레비전에서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가정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에 그는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 후 평소처럼 안락 의자에 앉았다. 콘세이상은 오늘따라 그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명료함이 느껴졌다. 대화가 잠시 끊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안한 듯 차분한 표정으로 아나의 목을 가리켰다. 이 목걸이, 당신이 날 위해 병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로베르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보다 훨씬 어린 남자가 당신을 내 아이처럼 돌보라고 했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고 짙어졌다. 아나는 갑자기 바뀐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에게서 로베르토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콘세이상은 밀랍처럼 창백한 로베르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는 더 어렸어요. 노파가 말을 이었다. 기억이 실타래처럼 얽히며 이어졌다. 하지만 그 얼굴을 결코 잊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 지금 당신의 얼굴과 똑같아요.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로베르토의 계획, 저녁 식사, 나무 상자, 모든 것이 먼지로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온몸을 뒤덮었다. 아나는 로베르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내 충격으로 변했다. 아나는 그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다.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바로 그 금속 조각이었다. 질문은 필요 없었다. 답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빛에 가득 찬 절망 속에 있었다. 로베르토 씨? 아나는 속삭였다. 속삭임 같은 목소리였다. 로베르토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그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2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동작이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그의 얼굴을 타고 아나는 마치 흘러내렸다. 주먹에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익명의 은인, 다정한 친구, 슬픈 눈빛의 남자, 모두 같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를 떠난 바로 그 사람. 그녀가 느낀 고마움과 동시에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뒤섞였다. 할머니를 구한 기적은 이제 이름과 얼굴을 갖게 되었고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감정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로베르토가 그토록 정성껏 쌓아 올린 다리는 건널 수 없었다. 오히려 폭발했고 두 사람은 드러난 진실과 산산이 조각난 거짓의 심연에서 서로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아나의 세상은 그 병실 안에 비집고 들어가듯 작아졌다. 텔레비전 소리,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그 침묵은 콘세이상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로베르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말없는 눈물 소리만이 채웠다.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준 남자, 그녀의 꿈에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준 남자는 거짓말이었다. 부드러운 거짓말이었지만 그럼에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커피잔을 그토록 굳건히 쥐었던 바로 그 손이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정성껏 쌓아 올린 카드로 만든 집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에 단 한 번의 숨결로 무너져 내렸다. 아나는 불길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처럼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은 목걸이로 향했고 차가운 금속이 따뜻한 피부에 닿았다. 항상 미스터리로 남아 얼굴 없는 과거의 조각이었던 그 펜던트에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 버림받은 이야기였다. 정말이야?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질문이 아니라 부정해달라고, 모든 것을 5분 전으로 돌려놓으라는 간청이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한 몸짓은 마치 지진처럼 아나의 세상에 균열을 냈다. 그에게 느꼈던 감사는 분노와 혼란의 매듭으로 바뀌었다. 익명의 후원자는 수호천사가 아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괴롭혀 온 유령이었다. 왜?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 말이 목을 조르듯 뱉어냈다. 왜 날 떠나?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로베르토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매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나, 난 널 버리지 않았어. 그는 말을 더듬으며 서로 엇갈렸다. 내 엄마. 엄마가 위험했어. 나도 위험했어. 널 보호하기 위해 숨겨야 했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지난 20년 동안 널 찾느라 온 힘을 다했어.
그의 변명은 변명과 고통의 소용돌이였지만 아내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말은 평생 혼자였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결코 오지 않을 부모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어떤 변명보다 강렬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떠났다. 슬픈 눈빛의 남자에게 느꼈던 연민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고통으로 바뀌었다. 그의 거짓말, 그녀에게 다가온 방식은 이제 침략,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의 삶을 연구하고 그녀의 꿈을 발견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넌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매일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내 얼굴에 거짓말을 했지. 침대에 누워있던 콘세이상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녀가 불씨를 지폈고 이제 마른 숲은 불길에 휩싸였다. 그녀는 손녀의 고통과 남자의 고통을 보았고 그 불길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반드시 터져야 할 폭풍이었다. 제발 가버려. 아나가 애원했다. 비명 같은 건 없었지만 철문이 닫히는 듯한 무게를 실어냈다. 로베르토에게는 뺨을 맞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분노와 눈물,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사라져 달라는 차분하고 마지막 부탁은 예상하지 못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떠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군중 속에서 찾아 헤매던 그 얼굴이 이제는 그에게 닫혀 있었다. 그는 돌아서 방을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 마치 망치로 심장을 가격하는 듯 복대 메아리쳤다. 그가 짓고자 했던 다리는 그냥 폭발한 게 아니었다. 다리의 잔해는 해류에 휩쓸려 가버렸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강둑에 남겨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나의 다리가 풀렸다.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흐느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울음소리가 평생의 슬픔을 쏟아냈다. 콘세이상이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얘야. 아나는 침대로 기어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어렸을 때 악몽을 꾸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 악몽은 현실이었다. 할머니, 그 사람이 할머니 목숨을 구했어요. 아나는 흐느꼈다. 치료, 병원, 모두 그 사람 덕분이에요. 어떻게 분노와 감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죠? 콘세이상이 아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 마음은 복잡한 곳이란다. 딸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단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느낄 권리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감정이 제 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거야. 그날 밤, 병실은 고요와 고통의 안식처였다. 아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물에 젖은 로베르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을 집어들고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냅킨을 꺼냈다. 한때는 초대장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문장처럼 보이는 단단한 필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는 증거였다. 대화, 친절, 거짓말. 그녀는 손에 든 종이를 구겼다. 그것을 천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엄청난 충동을 느꼈다. 그 남자가 한때 그녀를 그의 삶에서 지웠듯이 그녀의 삶에서 그 남자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펴서 침대 옆 탁자 위에 구겨진 냅킨을 매만졌다. 그것은 그녀가 미워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유일한 조각이었다. 멀리 로베르토는 호텔 방의 어둠 속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리카르드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생기가 없었다. 리카르도, 또 그녀를 잃었어요. 그가 말했다. 언제나 실용적인 수사관은 조언을 해주려 애썼다. 시간을 주세요, 로베르토 씨. 진실은 쓴 약과 같아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듣지 않았다. 마치 육지를 발견했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다시 떠밀려 온 난파선처럼 느껴졌다. 딸을 찾은 것은 자신이 입힌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자유롭게 했어야 할 진실은 새로운 사슬이 되어 두 사람을 과거의 고통에 묶어두었다. 그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20년 동안 품어온 어둠이 돌아온 듯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짙고 차가웠다. 이제 그 안에는 아나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은 날들은 마치 결코 오지 않는 폭풍 전의 낯빛 하늘처럼 무거웠다. 병실의 공기는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나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콘세이상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태엽 인형처럼 무표정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는 건물처럼 진실이 그녀에게 들이닥친 순간에 갇혀 다른 곳에 있었다. 로베르토가 앉았던 빈 의자는 그의 부재를 외치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공허함이 방 안의 차가운 부분처럼 느껴졌다. 날마다 강해지는 콘세이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아내에게 생긴 상처는 약과 휴식으로는 낫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로베르토의 거짓말이 다시 찢어놓은 오래되고 깊은 영혼의 상처였다. 멀리 화려한 감옥을 연상시키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로베르토는 후회의 안개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방을 나서지 않았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주문하고 도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창밖을 몇 시간씩 바라보았다. 아나의 가버려 라는 명령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단순한 명령이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닿을 지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리카르도는 매일 전화를 걸어 이성의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로베르토 씨,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 모든 것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첫 번째 층이고 그 아래에는 고통과 의문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은 로베르토에게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20년을 기다렸고 그 이후의 매 순간은 고문이었다. 그들을 해방시켜줄 열쇠라고 믿었던 진실은 그의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힌 또 하나의 쇠창살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아나가 침대 옆 꽃에 물을 갈고 있을 때 콘세이상이 아나를 불렀다. 내 딸아, 잠깐 여기 앉아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아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할머니의 말에 따랐다.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권리야.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가 한 짓, 거짓말은 잘못됐어. 하지만 분노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독이 돼 우리 자신을 독살할 뿐이야. 아나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할머니, 저는 안 돼요. 할머니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할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그때 문득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평생 누군가의 일부처럼 느껴왔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할아버지 탓이에요. 콘세이상이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이 기억나, 아나. 그는 지금 네가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젊은이였지. 지금의 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는 널 내게 건네주었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담요에 싸서 내가 널 돌보겠다고 맹세하게 했지.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네가 그가 구해야 할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지. 내 딸아, 그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안전한 곳에 숨겨줬지. 콘세상이 한 말은 아나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했지만 분노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아는 권력 있는 백만장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같은 날 소니아라는 친절한 간호사가 콘세상의 혈압을 재러 왔다. 콘세상 부인, 기적이시네요. 소니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복이 놀랍네요. 이 새로운 치료법도 놀라운 효과를 보지만 당신의 의지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목이 메었다. 기적에는 대가가 따랐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치러야 할 대가였다. 소니아가 떠난 후 아나는 핸드백을 꺼내 구겨진 냅킨을 꺼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구원자이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인 남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번호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숫자를 보며 분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호기심을 느꼈다. 할머니가 묘사했던 그 절박한 젊은이는 누구였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그녀를 숨겨야 했을까? 한편 로베르토는 결정을 내렸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아내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줄 수는 있었다. 그는 리카르도를 호텔로 불러 일을 맡겼다. 상자를 준비해. 로베르토가 말했다. 그 안에 모든 걸 넣어. 지난 몇 년간 아나를 찾아다닌 보고서 4본, 어머니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 중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시간 전 사진, 그리고 편지. 내가 직접 쓸 편지. 리카르도는 그의 전략을 이해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로베르토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이야기가 스스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 이걸 어떻게 아내에게 전달하지? 수사관이 물었다. 병원 접수처에 콘세이상 명의로 두고 가. 로베르토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적지 않고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쪽지만 붙여. 아나는 이게 내 것이라는 걸 알 거야. 열어볼지 말지는 그녀의 결정에 달렸어. 이틀 후 병원으로 소박한 갈색 종이 꾸러미가 배달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아내에게 건네자 아나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 아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의 소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나는 상자를 방으로 가져와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터질 것처럼 오랫동안 꾸러미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과거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면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영원히 의심의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콘세이상은 손녀에게 자신만의 싸움을 할 시간을 주며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아나는 떨리는 손으로 갈색 종이 꾸러미를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띤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작은 목에 작은 은색 펜던트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나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진 속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분노와 뒤섞여 그녀가 결코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엄청난 슬픔과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아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자, 그녀의 어머니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환하게 밝히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아나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미소였다. 아나가 아주 희미한 꿈속에서만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은색 목걸이가 그녀의 가느다란 목에 빛났다. 마치 첫 페이지를 읽기도 전에 그녀의 손에서 낚아채간 책의 첫 부분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신성한 마음으로 사진을 옆에 두고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기억 이상의 것이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된 종이 뭉치. 수사관 리카르도가 보낸 보고서였다. 아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이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단서들에 대한 설명, 무언가를 봤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시선을 고정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진 수색의 차갑고 체계적인 기록이었다. 20년간의 희망과 좌절은 관료주의로 변질되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부재의 일기, 그녀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20년간 로베르토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외쳐온 시간.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봉인된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이미 그녀가 알고 있는 단단한 필체로 아나라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것이 바로 미궁의 중심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사과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야기로 시작했다. 훨씬 젊은 로베르토의 이야기였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뿐 아니라 위험한 적들까지 물려받은 젊은이였다. 그는 추악한 거래, 은밀한 위협, 그리고 어둠 속의 도살인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을 묘사했다. 사진 속 여인, 아내와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 사업 파트너였던 엔리케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딸의 탄생을 축복이 아닌 악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여겼던 파렴치한 남자였다. 편지에는 그들이 내 어머니를 위협했어. 아나 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너를 이용해 내게 접근하겠다고 했어. 난 용납할 수 없었어. 그날 밤 나는 선택권이 있었어. 널 내 곁에 두고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지 아니면 널 숨겨서 살 기회를 줄지. 그의 말은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으며 꾸밈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명의 충실한 친구 플라비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딸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콘세이상에게 어떻게 맡겼는지, 그리고 아무도 딸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도 어떻게 사라져야 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모든 인연을 끊고 유령이 되었다. 자신과 가족의 등 뒤를 쫓는 표적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라고 그는 썼다. 난 엉망진창을 치우고 엔리케 같은 놈들을 없애고 너에게 돌아갈 생각이었지. 하지만 세상은 절망에 빠진 젊은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다시 무사히 일어서는데 몇 년이 걸렸지. 그리고 너를 찾는 데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 20년 동안 매일 눈을 감고 네 얼굴을 봤지. 네 고통을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아. 어떤 설명도 과거의 외로움을 지울 수 없어. 다만 네가 이 사실을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야. 넌 내가 없앤 짐이 아니었어. 넌 내가 지키려고 숨겨둔 보물이었어. 아나가 독서를 마치자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녀를 집어삼켰던 분노는 더 복잡한 무언가로 변했다. 깊은 슬픔과 혼란스러운 연민이 뒤섞인 무언가였다. 그녀를 버린 괴물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공포에 질린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식당에서 그가 한 거짓말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그 뒤에 숨겨진 무게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수프 한 잎 사이에 들려지지 않는 끔찍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득 고였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콘세이상은 그저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나는 편지를 들고 흐느꼈다. 분노하는 게 더 편했어. 콘세이상은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우리 마음은 집과 같아. 아가야. 가끔은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벽을 허물어야 해. 그는 새로운 감정을 준 게 아니라 그저 정리할 또 다른 방을 준 것뿐이야. 호텔 방에서 로베르토는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된 듯 전화기를 응시했다. 침묵의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냉혹한 진실이었다. 그녀가 거절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운전기사 세르히오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밥 드시죠? 로베르토 씨. 로베르토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식욕이 없어졌어요, 세르히오. 좀처럼 의견을 내놓지 않는 신중한 운전기사는 상사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빛을 보기 전에 땅속 어둠 속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베르토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좋은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이라는 근육이 위축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콘세이상이 잠든 후 아나는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집어들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었다. 리카르도의 보고서, 어머니 사진,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구겨진 냅킨을 집어들었다. 전화번호가 그녀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가 들어가고 싶어하는지 모르는 세상으로의 초대장이었다. 분노는 여전히 한 서랍에 있었다. 할머니의 삶에 대한 감사는 다른 서랍에 있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슬픔은 서랍 전체를 채웠다. 그리고 이제 위험, 희생, 그리고 절박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찬 새로운 서랍이 있었다. 그녀는 열려있는 서랍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을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냅킨을 접어 다른 퍼즐 조각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었다. 그녀는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전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를 더 이상 버릴 마음이 없었다. 답안지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고 언제 어떻게 다시 열지는 그녀가 직접 결정할 일이었다. 나무 상자는 병원 테이블 위에 닫힌 채로 놓여 있었다. 아내게 그것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것이 된 삶의 사진 앨범과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내용물은 마치 무의식적으로 익힌 슬픈 멜로디처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 한때 높이 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인걸불처럼 낮고 느리게 타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콘세이상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쏟았지만 그녀의 몸짓에는 새로운 고요함이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무게를 짊어진 누군가의 고요함이었고 그녀는 아직 어떻게 어깨에 짊어져야 할지 몰랐다. 콘세이상은 눈치챘다. 그녀는 손녀가 방 한가운데 서서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것을 보았고 아나가 20년의 침묵 속을 여행하며 그 영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음을 알았다. 호텔에서 로베르토는 새로운 기다림의 방식을 배웠다. 사냥꾼의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땅을 믿는 농부의 인내심이었다. 땅 속의 시간에 대한 세르히오의 말이 그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 그는 전화기를 응시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리카르드에게 은밀한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나가 어떤 기분인지가 아니라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병원비는 이미 6개월치 지불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했을 때 수사관이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콘세이상 부인은 이달 말 퇴원 예정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로베르토는 주에 깊게 경청했다. 과거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멀리서라도 미래의 작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리를 놓고 싶었지만 지금은 벽돌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나가 그 벽돌을 사용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화는 비오는 화요일에 찾아왔다. 콘세이상 의사인 알베르토라는 친절한 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들어왔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회복이 놀랍습니다. 다음 주에 재발 방지를 위해 2단계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일반적인 치료 절차입니다. 아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속이 메스꺼워졌다. 2단계. 일반적인 치료 절차. 안정감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동시에 돈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없는 돈,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곳에서 나온 돈. 그 순간 현실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엄습했다. 그녀가 알고 지낸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의 목숨이 그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작은 탁자 위의 나무 상자를 그저 추억의 조각이라고 여길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현재 삶의 기반이었다. 그날 밤 콘세이상이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든 후 아나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를 열고 구겨진 냅킨을 꺼냈다. 냅킨은 마치 부서질 듯 낡아 보였다. 아나는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북소리처럼 목구멍에서 쿵쾅거렸다. 1번, 2번, 3번 전화를 걸었다. 4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깊고 절제된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로베르토가 말하자 아나의 세상은 2번째로 멈췄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소리를 찾으려 애썼다. 저예요. 아나. 수화기 너머에는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은 침묵이 흘렀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감히 존재할 수 없는 희망의 소리였다. 아나. 그는 마치 기도하듯 그녀의 이름을 반복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전화로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요. 그들은 다음 날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병실 벽도 호텔처럼 호화로운 곳도 없는 중립적인 곳이었다. 아나가 먼저 도착해 작은 호수를 바라보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친 후 공기는 맑았다. 로베르토가 천천히 걸어 나타났을 때 그는 권력 있는 백만장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나이 든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벤치 반대편에 앉아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였고 묻지 않은 질문과 두려운 대답으로 가득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아나였다. 편지. 아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편지를 읽었어. 로베르토는 호수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기다릴 것이다. 그녀는 누구였죠? 아나가 물었다. 그 단순한 질문에는 평생의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엄마. 로베르토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아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죄책감이나 권력이 아닌 오래되고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였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가벼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녔었죠. 그리고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죠.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꾸었던 꿈들, 그리고 빼앗긴 소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적이었던 엔리케, 그리고 그가 느꼈던 마비되는 공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위험은 진짜였어요, 아나. 그는 공허한 위협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봤어요. 당신을 숨기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쉬운 결정이었어요. 영혼이 부서졌기에 어려웠지만 당신을 살려낼 유일한 방법이기에 쉬웠죠. 아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종이 위의 글이 아니었다. 때때로 목소리가 떨리는 남자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였다. 헬레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대답이 두려운 듯 물었다. 로베르토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헬레나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견뎌내지 못했어. 고통과 상실, 그녀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지. 아나가 며칠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졌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결코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슬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아버지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잔혹한 게임에서 잃어버린 조각인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다. 로베르토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녀가 느낄 공간을 주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아나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고백했다. 20년의 시간을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저 기회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요. 당신의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답할 기회를요. 아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버린 남자, 자신을 구해준 남자. 그들은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씩.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다. 훨씬 더 연약하고 현실적인 무언가, 즉 시작이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그 시작은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공원에서의 만남은 기묘한 일상,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두 사람 사이의 의식처럼 변했다. 같은 벤치에 앉아 그들은 작은 질문과 조심스러운 대답을 소재로 삼아 20년간의 심연 위로 다리를 놓았다. 아나는 결코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의 질문은 실용적이었고 마치 자신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듯했다. 당신이 살던 집은 어땠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어요? 로베르토는 자신도 모르게 인내심 있게 대답했다. 정원에 피어난 제스민 향기, 헬레나가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 아기 방을 위해 세웠던 계획들을 묘사했다. 각각의 대답은 아나가 결코 갖지 못한 이야기의 토대를 쌓는 벽돌과 같았다. 그는 아나가 애정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금은 사실의 무게만을 견뎌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치 박물관 안내원처럼 한때 존재했던 가족에 대한 전시품들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혼세이상이 퇴원할 예정이었다. 알베르토 박사는 아내에게 치료 및 약물 목록을 건넸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완벽한 휴식과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모든 비용은 아나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산이었다. 로베르토는 리카르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해줬지만 이 보이지 않는 돌봄은 양날의 검이었다. 재정적 걱정은 덜어졌지만 아나의 빚더미는 더욱 깊어졌다. 아나의 마음속에서 애초에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린 바로 그 남자가 그녀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회의를 앞두고 로베르토는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드는 전화를 받았다. 리카르도였다.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의 재정 상황이 저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엔리케의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 지역 공립병원에 관심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로베르토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자신이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있나요? 로베르토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과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정리될 겁니다. 엔리케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가 뿌린 악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맛보았던 옛 두려움, 독이 다시 그의 혈관을 타고 흘러갔다. 딸을 찾았지만 어쩌면 딸을 표적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공원에서 그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두 눈 주변을 훑었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 남자의 미묘한 뉘앙스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던 아나는 즉시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아. 로베르토는 애써 그 모습을 감추려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걱정될 뿐이야.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에게도 거짓으로 들렸다. 진실은 그가 유령을 본 것이었다. 처음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위험의 유령을. 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나를 보호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이 들지 못했다. 오랜 친구이자 충실한 친구인 리카르도와 플라비오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웠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른 도시에서 도착한 두 사람은 아나였다. 다음 날 아침 세르지오는 공원에서 아나를 기다리지 않고 집 앞에서 그녀를 태워갔다. 오늘 아버지께서 다른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운전사가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아나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아버지. 그 단어는 이상하고 무겁게 들렸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머릿속에는 의심의 소용돌이가 소용돌이쳤다. 차는 공원으로 가지 않았다. 평범한 상업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세르히오는 그녀를 빈 회의실로 안내했다. 로베르토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지도와 문서가 놓인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백발의 고요한 눈빛의 플라비오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아나, 이쪽은 플라비오야. 20년 전에 날 도와줬던 친구지. 로베르토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널 불렀어. 널 숨기게 만들었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깨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적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녀가 단지 자신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말이 아니었다. 전쟁 전략을 설명하는 장군의 말이었다. 역사가 반복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과 콘세이상이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할머니는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필요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안은 아내에게 눈사태처럼 들이닥쳤다. 집, 세상, 일상을 떠나 그 남자의 삶에 온전히 뛰어들라는 것이었다. 거대하고도 두려운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로베르토의 얼굴을 보니 명령을 내리는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겁에 질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편지에 나왔던 바로 그 아버지, 딸을 구하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한 그 아버지. 그리고 아나는 그에게 그 20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신을 구해준 플라비오를 바라보고 다시 로베르토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아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의 작은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질문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